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회복지정책학회 중개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교육 사례 발표를 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우선 이제 세 분의 발표자를 통해서 캐나다, 일본, 영국의 최근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그런 재미있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이 그 차례로 그 발표를 전체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토론자들이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 분의 그 발표를 준비하셨는데, 처음 이제 캐나다를 준비하신 최옥군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연금 교육을 준비하신 성경 박사님, 영국의 그 연금 교육을 준비하신 문은경 박사님, 세 분의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차례대로 본인의 그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끝나면은 이제 그 토론자를 모시고 종합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캐나다의 연금 교육에 대해서 최옥군 박사님께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옥군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6년에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금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순서고요. 우선 2016년에 캐나다에서 연금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비례 연금인 캐나다 연금보험 CPP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상황하면서 보험료도 함께 이제 올리는 급여 적정성 초점을 2016년에 캐나다에서 연금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이거는 소득비례 연금인 캐나다 연금보험 CPP를 하향하거나 혜택을 상향하면서 보험료도 함께 이제 올리는 급여 적정성 2016년에 캐나다에서 연금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소득비례 연금 캐나다 연금보험 CPP를 하향하거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여 적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약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사실 논의가 좀 멈춰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8년에 이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서도 이 캐나다 연금 개혁과 유사하게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고 보험료도 상향하는 이제 더 받고 더 내는 개혁 방향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의 2016년 개혁에서 이런 개혁이 가능했던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시사점 2016년 개혁에서 이런 개혁이 가능했던 배경이나 이유는 간단하게 이제 캐나다 연금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1층과 2층 부분을 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수단 방식으로 이뤄가는 기존 가능했던 배경 기초연금 간단하게 이제 캐나다 연금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1층과 2층 2016년 결과적으로 이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캐나다 연금보험이 2층 소득비례 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 요건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받는 수당 방식이고요. 원래는 100%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89년 정도에 이제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급여를 이제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의 급여 환수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해서 전체 노인의 한 96%에서 98%가 수급하고 있고요. 풀펜션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임금의 한 15% 정도를 기초연금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이제 소득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 소득조사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이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한 36%에서 38%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연금 제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비례 연금인데요. 보험료율은 이제 개혁 이전에 한 9.9%, 그리고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노인의 한 90% 정도가 받고 있고, 또 40년 가입한 이제 풀펜션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대출 25%입니다. 이 캐나다 연금제도 소득 대출 25%인 것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이 공적연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캐나다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은 미약하다면 미약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 연금개혁 16년의 한 배경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2016년 개혁 이전에 캐나다 연금보험이 특별하게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뭐 보험료율은 계속 높아지고 이 정도였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연방 정부가 캐나다 연금보험 정책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이제 주정부의 찬성을 어느 정도 얻어야지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연금보험 자체를 좀 개혁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초랑 보충연금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미 뭐 OECD 평균보다도 노인민원율이 낮고 이제 성공적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연금 개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통계청이 조사를 했는데 중고령자 가구의 한 24% 정도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이때 기초랑 보충연금으로 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의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제시가 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공적연금 자체가 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연금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시장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고령자, 특히 중산층의 노후소득 보장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캐나다 연금보험을 이제 개혁할 필요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른 나라랑 이제 다르게 그걸 보면은 비교적 캐나다 공적연금 재정 상황이 좀 여유로운 편이었다라는 점. 연금 재정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험료만을 가지고 이제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다가 이제 98년에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 설립 이후에 기금 운영을 굉장히 잘하면서 연금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발표된 캐나다 연금보험 계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캐나다 연금보험이 현재의 적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보험료율이 당시 보험료율인 9.9%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목표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설정했다라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 개혁의 목표를 그런 측면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세워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제 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연금보험의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높이는 거는 캐나다 상황에서는 사실 보수적 개혁인 거잖아요.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캐나다 연금보험 자체 그 연금제도 틀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도 작았다는 점,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개혁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캐나다 연금보험을 강화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소득 대체율을 상향했는데요. 개혁 이전에는 40년 가입했을 때 25%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했는데 19년부터 23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33.3%까지 이제 상향하는 것이 이제 가장 개혁의 주된 내용이고요. 이제 소득 대체율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이제 보험료 상향이라든지 보험료 부과 상환소득을 상향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19년부터 23년까지 보험료율 9.9%에서 2%포인트를 상향해서 11.9%까지 인상을 시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보험료 부과 상환소득, 그러니까 캐나다 연금보험의 상환소득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거를 14% 정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험료율이라든지 보험료율을 높이고 부가세율을 상향하는 게 이제 저소득층에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를 통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거를 이제 캐나다 정부는 선택을 했는데요. 최대 급여액을 높이고 또 이 단계적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이 구간에서의 단계적 급여 증가를 높이고 급여가 감소하는 구간에서의 급여 감소율을 낮추는 그런 개혁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인데요. 사실 이게 2016년 개혁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캐나다 연금 개혁 이후에 이제 이러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추정되는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소득 대체율을 높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이제 그 연금 개혁의 목표가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의 효과가 중산층과 젊은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소득층이나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충연금에서 이제 그 소득세 산정을 할 때 소득이 캐나다 연금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보충연금의 소득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저소득층에게는 개혁으로 인한 그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고 이제 중산층에서 이제 그래프가 삐죽 올라가는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캐나다 연금보험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이 강화되더라도 어차피 보충연금에서 그만큼 깎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것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캐나다 연금 개혁이 우리나라 연금 개혁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타짜 재정 개선 이후에 논의됐던 연금 개혁의 이슈는 사실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향하고 소득 대체율도 상향하는 건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면서 그에 따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였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료율 상향과 소득 대체율 상향의 그 논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험료율 상향은 이제 그 적정 부담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실 논의가 되었고, 소득 대체율 상향은 소득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게 캐나다처럼 뭔가 이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다른 논리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 연금보험은 40년 가입의 소득 대출 25%고 국민연금은 가입이 없는 40%일 뿐 아니라 지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득 대출을 상향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력에 대한 보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개혁의 목표는 소득대출 상향보다는 적정 보험을 부담해 두고 이제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제도 내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간 역할 분담 명확화에 대한 논의도 이제 개혁을 할 때 개혁 논의할 때 필요하겠다는 점인데, 이제 캐나다 연금 체계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랑 그 체계 측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연체의 기초가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충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또 이제 소득비례 연금은 캐나다 연금이 있고, 체계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각 제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그 가칭 체계에서 보면은 기초연금이 굉장히 국기초와 국민연금 사이에서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급여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또 소득비례 연금하고의 관계에서의 뭔가 정합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캐나다처럼 각각의 제도가 어떻게 하면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연금 개혁할 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높은 노인빈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재정지수 가능성 도움 같은 거를 고려할 때 캐나다 방식으로의 연금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건 구조적으로 그런 방식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 연금 개혁 방향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캐나다의 연금 그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또 노후보장 강화라는 그런 초점을 둔 2016년 개혁이 있어서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연금 개혁의 어떤 시사점을 많이 언급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일본의 1985년의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성희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성혜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985년 일본 연금 개혁과 그다음에 시사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 발표는 1985년에 일본이 공적연금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한 사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처음 공적연금을 시작한 해는 1942년이었는데 이때 민간 회원제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창설을 한 다음에 수차례 연금 개혁을 실시를 했는데, 이 1985년의 개혁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연금을 확장하던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한 최초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목표했던 바가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85년 이전에 어떠한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42년에 후생연금 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일부 이제 뭐 군인이나 관료들을 위한 그런 응급제도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제조합도 만들어졌고 또 선원보험도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후생연금 제도에서 다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조합이 분리가 돼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농립어업단체 공제조합도 또 후생연금에서 분리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국민연금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1961년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이른바 국민계연금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에서는 피용자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포괄하고 또 임의 가입도 가능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1965년에 후생연금의 표준적인 연금액이 월 1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 부부 각각 5,000원 해서 부부 합산 1만 원이 되도록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1965년에는 2만 원 연금, 그 다음에 74년에 5만 원 연금 이런 방식으로 연금 제도가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확대 일로에 있던 연금 제도가 당시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이제 경제 상황의 악화 그리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85년 구조적 개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혁 직전의 상황을 보시면 후생연금의 목표 소득 대체율이 1965년에 36%에서 69년에는 45%까지 늘어났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1980년에는 68%까지 증가가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계를 보면 당시 후생연금 제도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실제 평균 수급액이 월 이제 12만 2천 원 정도가 됐었고요. 이것은 후생연금 가입자의 표준 보수 월의 평균의 약 52%, 52.7%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여기에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로 이제 매우 높았는데 이렇게 계속 연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개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러난 문제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역에 따라서 연금제도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연금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불만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이 국민연금은 65세였지만 후생연금은 남자가 60세, 여자가 55세였고요. 공제연금 같은 경우에 남녀 모두 55세 이런 식의 이제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금 급여를 할 때 후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 기간에 이제 평균 보수로 연금액을 산정했지만 공제연금은 퇴직 1년 전에 봉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컸고요. 국비 부담 같은 경우에도 연금 급여를 줄 때 국비 부담을 하는 것도 수치상으로는 후생연금이 약간 높았지만 과거 이제 응급 기간에 대해서 국가 재원이 전액이 이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제연금에 대한 국비 부담이 컸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생연금 가입자들은 퇴직을 한 다음에 재취업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연금 가입자들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재취업을 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난 문제들이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피보험자의 이제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후생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도 부양비가 한 9.4%였던 데 반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 부양비가 22.7%까지 이제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영자의 비중보다는 그 이제 점점 그 피고용자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구 고령화와 이제 제도 성숙에 따라서 연금 지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고령 인구가 1970년에 이제 7%를 넘었고 1980년에는 9%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연금급여 총액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 성숙 이후에 그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소득 대체율이 약 83%까지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피용자의 부인이 또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가구 급여 수준이 약 109%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이제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이제 제안을 후생 대신에 사적 자문기관인 사회보장 장기계획 간담회 보고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사회보장 심의회에서 약 2년간의 논의 끝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그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연금제도 기본구상 간담회라는 또 다른 전문가 회의체에서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본의 연금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분립적으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구조적으로 전 국민의 공통적인 그런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안은 그 이제 앞서 제안한 그런 구조적 개혁 방향의 정부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연금 제도 간의 어떤 격차나 국민들의 불안 해소,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부양비가 증가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관계 관료의 간담회를 이제 설치해서 실시를 하고요. 각종 심의회에서 심의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연금 문제를 담당하는 대신을 지명을 한 다음에 그 유식자 조사를 실시를 한 이후에 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가기 결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이제 대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 이제 1982년 이제 11월부터 실시를 해서 약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이 중에 한 640부가 이제 회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뭐 학자나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평론가나 경제계, 그리고 이제 자영업 단체,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세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보험료율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적정소득 대체율이나 전업주부의 연금 보장과 같은 좀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 2월에 이제 최초의 정부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적연금 제도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정합성과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제도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정부안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연금을 제1층에 이제 도입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이런 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 조정의 업무를 1995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완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약 2번에 걸쳐서 논의를 실시를 하였고요. 근데 이때 국회 논의의 내용에는 그 정부 안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이 합의가 도출돼서 각종 연금법이 차례로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혁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전에는 자영자, 일반 피용자, 공무원 이렇게 이제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연금 제도의 가장 그 아랫부분 1층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피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한 소득 비례 연금인 후생연금 보험이 2층 부분에 위치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 등은 기존의 이제 직역 부분을 신공제연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이제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 구제도에 의한 그런 연금 부분이 그 40년 가입자 같은 경우에 월에 약 이제 5만 원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급여 수준을 나타낼 때 32년 가입을 기본으로 하였던 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40년 가입을 기본으로 해서 연금 제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요. 후생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액 부분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보수 비례 부분도 그 이전의 소득 대체율에 비해서는 소득 대체율이 이제 축소가 되는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액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1인 월액 약 5만 원, 부부 10만 원 정도로 기초연금액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거가 됐던 거는 그 전국 소비 실태 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가계 조사 결과,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에서 연금제도가 성숙해서 가입 기간이 한 40년이 되는 것을 이제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그 국민연금에 희망하는 부부의 급여 수준이 그러니까 부부 월액 한 10만 원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연금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그 연금 제도를 통합해서 그 기초연금액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연금을 과연 어떤 돈으로 이제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 각 제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피보험자 전체가 이제 공평하게 이제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매 연도에 이제 기초연금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그 해에 이제 피보험자 총수로 나누어서 각각의 제도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적으로 국고에서 3분의 1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가 대대적인 그런 구조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경과 조치를 취하는지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1986년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신제도를 적용해서 급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약 20년에 걸쳐서 이제 경과 조치를 시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법에 의한 후생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제 65세부터 시행을 하고, 특별지급 노령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60에서 64세까지는 국법에 의한 후생연금 이제 지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45세 미만인 사람들은 그 국법에 의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이때를 기준으로 25세인 사람부터는 모두 이제 그 신법을 적용한 후생연금만을 수급하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금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이제 25년 사이에 20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그 무소득 배우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합산 대상으로 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감소된 연금 소득을 무소득 배우자의 기초연금을 통해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취했습니다. 개혁의 시사점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정 측면에서의 시사점하고,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이제 경과 조치 측면에서의 시사점으로 이제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도를 확대만 해 나가다가 축소로 방점을 찍은 그런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와 그리고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수적 개혁보다 이제 구조적 개혁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이런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간담회 설치나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심의회 이런 심의뿐만이 아니라 그 대국민 조사에 준하는 그런 유식자 조사를 실시한 점이 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질문하였던 점은 이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부담하고 급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제 국민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국고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면은 적당하겠는지, 그리고 적정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사한 것은 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이제 보면, 과거에 이제 비해서 명목소득 대체율은 축소가 됐지만, 그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제 공통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기초연금 재원을 분산시켜서 재정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층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어떻든 이제 제도 간의 불합리한 점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또 이제 피용자 연금을 통합해서 그 민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했던 것도 이 시기 개혁에 이제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민 격차는 이후에 이제 27년이 지나서 2012년에 이제 피용자 연금 일원화가 달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리도 또 당시로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표준적인 연금 소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노후 소득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립했던 것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과 조치를 통해서 그 과거에 비해 이제 줄어들게 된 연금 소득을 보완해주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혁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그 이제 85년 일본의 구조적 개혁은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목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개혁이었고, 또 1인 1연금의 그런 이제 연금 제도를 추구하긴 했지만, 또 이제 표준적인 연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가구 단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초연금이 사회보험 기여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이후에 계속 이제 미납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은 개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성혜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일본의 85년 연금 개혁은 아마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연금 개혁이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하신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뭐 아직 구조개혁 논의도 이제 가끔 있기도 하는데, 일본의 개혁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영국의 연금 개혁 내용을 문현경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영국 연금개혁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이와 같고요. 일단
2014년 영국의 연금 개혁이 구조 개혁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제 그 변화 내용이나 변화 폭, 범위 이런 게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영국 공적연금 체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그 동그라미에서 그 2층 소득비례 연금 측면에 있어서 공적연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적용제외를 통해서 기업연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냐. 여기가 핵심인데 이게 2014년 연금개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수당 대처 정부에서는 이제 보수당 대처 정부는 그 당시 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역할이나 비중을 약간 줄이고 대신에 이제 사적연금의 역할을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적용제외의 범위가 이전에는 기업연금까지였다면 그 이후에는 개인연금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정부는 이제 97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 노동당 정부에서 단행했던 연금개혁은 크게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의 그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은 점이 이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0층의 최저소득 보장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층 소득 비례에서 그 기존에 존재하던 그 SERPS를 이제 S2P로 이제 도입을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S2P는 국가 2층 연금으로 이제 불리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최저소득 보장을 이후에 2003년에 연금 크레딧으로 바뀌었는데 이 연금 크레딧은 그 최저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잔액을 지급하는 보장 크레딧과 최저소득 수준 이하의 그 기초연금 수급자가 저축할 때마다 이에 연계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저축 크레딧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크레딧의 요소가 2014년 연금 개혁에서도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이제 두 번의 개혁을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14년 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각각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영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어떻게 변했냐. 그 영국이라고 하면 이제 베버리지형을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을 설정을 했지만 실제 영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발전한 경로를 보면은 그 공적연금의 노후 빈곤의 방지를 실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 연금개혁이 나왔고 사적연금은 원래는 이제 추가 노후소득 제공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 연금개혁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 연금개혁의 내용이 실제로 진행된 게 2016년 4월인데 그 이전에 그 체계를 말씀드리면 0층에는 연금 크레딧이 있고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기초연금이 있고요. 2층에는 적용제외를 하지 않으면 국가 2층 연금을 선택하고 적용제외를 한다면 이제 기업연금으로 편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적용제외라는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그 영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그리고 이 0층의 연금 크레딧이 1층의 국가 기초연금과 제도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복잡성을 띠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신국가연금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이게 기존의 그 2016년 4월 이전에 존재하던 국가 기초연금과 2층의 국가 2층 연금을
통합한 신국가연금으로 되면서 이제 관대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제외가 이전에 존재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연금만 남게 되어서 기업연금의 그 보편성을 상당히 추구하는 방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2014년 개혁은 그 개혁 직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추동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예전부터 쭉 있었고 그 시작은 2002년 12월에 설치된 연금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직전의 변화가 추동한 그 산물이 아니냐면 실제로 위원회 설립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제 연금 관련된 지표를 비교하면 연금 개혁을 당장 단행해야 하는 요인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위원회에서 그런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귀결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학적 변화가 제도 안정성에 미치는 단기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장기 리스크는 누적되어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상당한 복잡성. 그래서 복잡성으로 인해서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변화에 좀 효과적으로 이런 구성이 대처하기 어렵게 설계되었으며 특히 급여 적정성이 10년 후보다 20에서 25년 후에 더욱 위협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추진 배경을 보시면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되실 것 같은데 가운데 점선이 그 연금 크레딧의 보장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이 보장 크레딧의 선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인데 보시면 이제 이 보장 크레딧은 소득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맨 왼쪽의 점선을 보시면 이 2004년도 당시에 기초연금인데 당시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가 실질적인 가치 상당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까만색 이 삼각형이 그 보장 크레딧 이외의 저축 크레딧이 실제로 커버해야 하는 범위인데 그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왼쪽 점선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가운데 점선인 보장 크레딧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맨 오른쪽에 저축 크레딧이 종료하는 부분은 이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가치가 왼쪽으로 증가하면서 저축 크레딧이 실제로 끝나는 부분도 오른쪽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범위가 장기적으로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금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연금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2007년, 2008년, 2011년 개혁 시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급여 적정성 같은 측면도 아까 기초연금이 보장 크레딧보다의 선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빈곤율이 상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측면에서는 뭐 이런 급여 적정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나 또 사적연금의 노력은 이제 2014년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베버리지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이 그 영국 연금 체계의 중심축임을 감안하면은 사적연금이 저발전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2012년부터는 개인계좌 형태의 네스트를 도입해서 일반 근로자는 물론 기업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그 네스트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를 이제 도입한 2012년 직전까지 기업연금의 참여율을 한번 보시면 이 참여율이라는 건 총 근로자 대비가 아닌 총 기업연금 가입 자격자 대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 부문은 뭐 2003년부터 12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지만 민간 부분의 기업연금 참여율이 2003년과 2012년에 비교하면 크게 14%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도 10%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어서 기업연금이 그 베버리지형에서 설정하는 그 이상적인 역할을 실제적으로는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진 배경으로는 연금 현대화가 있는데 그게 제도 구성의 과제, 아까 말씀드린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제도 및 규정을 신설했으나 가입자의 혼란과 불신이 오히려 야기되었고 제도 내용의 과제로는 이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이나 자영자, 비정규직들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보호를 어떻게 좀 강화할 것이냐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목표와 추진 과정은 그 목표도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속 가능성과 급여 적정성의 측면이 보통 우리가 지속 가능성과 급여 적정성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국은 오히려 정비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서 연금 크레딧으로 투입하는 재정을 줄이고 동시에 이제 연금 크레딧 자체도 개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를 통해서 연금 크레딧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억제하면 기존보다 공적연금비 지출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두 요소가 정비례 관계가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연금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러한 것을 좀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 기업연금 체계에 적용한 자동가입 방식을 확대해서 사적연금의 보편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네스트, 그러니까 자동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네스트를 도입한 이후로 2012년 55%의 기업연금 참여율이 2014년 70%까지 증가하는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현대화 측면은 이 제도 간에 막 연계가 되고 뭐 적용 제외를 하느니만은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 단순 명료하게 체계를 확립하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시드린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실선의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가운데 점선인 보장 크레딧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은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저축 크레딧이 맡아야 하는 역할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래서 단순 명료한 체계 확립을 주요 목표로 했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시면 이제 2014년 개혁에서 실제로 한 것은 맨 처음에 그 기초연금과 연금 크레딧의 연계 감소를 이제 주요 목표로 삼았고 근데 이건 실제로 2007, 2008, 2011년 개혁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반영된 측면을 좀 주요 요소로 해서 14년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1년 3월부터 해서 2014년 5월인 끝나서 39개월이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위원회가 미반영한 측면을 중심적으로 2014년 연금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002년에 결성된 연금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던 시점까지를 포함하면 이 위원회 설치 시점부터 2014년 연금개혁이 끝난 데까지 보면 총 11년 5개월이라는 실질적인 긴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성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층 연금 크레딧 측면에서 보면은 2014년 개혁을 기점으로 그 연금 크레딧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초연금과 2층 공적 소득 비례 연금인 국가 2층 연금을 통합을 해서 신국가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을 최저소득 보장을 나타내는 보장 크레딧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금 크레딧은 예전과 달리 최후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복귀하면서 저축 크레딧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1층 신국가연금은 이 관대성이 올라가면서 도입이 되면서 1층 공적연금의 기능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기업연금은
그 신국가연금이 그 2층 공적소득비례연금인 국가 2층 연금이 이제 신국가연금으로 통폐합되면서 2층에는 이제 2층 체계의 주체가 이전에는 정부나 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지만 2014년 개혁을 기점으로 적용제외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사적연금이 2층 체계의 유일한 주체로 등장합니다. 이제 제도 구성의 변화 관점에서 그 일견 공적연금의 쇠퇴나 사적연금의 발달로 보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연금에 상당한 규제를 부여하거나 강화해서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작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의 변화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적연금이 쇠퇴하고 사적연금이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2014년 개혁에서 사적연금 규제 강화는 특히 이 네스트 도입을 하고 이 네스트가 이제 확대되는 것을 이제 그 제도 내용의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실제로 네스트의 운영 주체가 의회에 대해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네스트의 규정은 사용자가 기업연금에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업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설정된 만큼 상당한 공공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은 네스트에 가입하거나 최소한 네스트의 수준을 충족하는 확정 급여나 확정 기여 등의 기업연금 하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네스트의 도입 전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이후에 사용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기여를 해야 되고요. 적격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이제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디폴트 옵션으로 인해서 저축이 용이해지고 그 사적연금 저축에 이런 관심이나 이런 지식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디폴트 옵션의 도입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성과는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베버리지형으로 한층 근접을 했다. 그래서 0층 연금 크레딧은 최후 안정망, 1층의 신국가연금은 빈곤 방지, 2층의 기업연금은 추가 소득 제공의 역할을 맡는 단순 명료한 체계를 확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국가연금이 이전의 국가기초연금보다 상당히 급여 적정성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기존의 그 국가기초연금, 기존의 기초연금 그대로 유지했을 때 2035년에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대체율을 보시면 19.3%인데 이 신국가연금을 통해서 2035년 기준으로 하면 25.2%로 이전 제도와 비교하면 약 6%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같은 경우는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한 한계보다는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일어났던 한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제가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사점을 이제 좀 여러 개를 좀 해봤는데 이 구조개혁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사례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향후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가정했을 때 그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영국의 연금위원회처럼 이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해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도 개혁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변화폭과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개선의 근거 법령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국민연금 재정 개선의 근거 법령을 보시면 이 보험료나 급여 수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험료나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모수 개혁만 가능하도록 이 근거 법령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한번 법령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가 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좀 구조 개혁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지 일단 법령을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회처럼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변화폭과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이제 재정계산위원회 이외에도 구조개혁을
좀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장기간 활동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 구성이 자신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개혁한 내용을 타협할 수 있는 위원들로 좀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8년과 2007년에 그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제도개혁기획단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수가 너무 많고 위원회 배경이 상당히 이질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활동을 종료한 제4차 그 재정계산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바로 하기보다는 이 영국은 2014년에 구조개혁을 했지만 2007년, 2008년, 2011년에 모수개혁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착안해서 우리도 만약에 구조개혁을 하려는 보관이 있다면 바로 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2, 3회 정도의 모수개혁으로 구조개혁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 네 번째로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더라도 이 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나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차 재정계산 이후에 정부가 이제 2018년 말에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국회 내에 설치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기존 체계보다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에서 낮아질 가능성인지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영국의 2014년 연금개혁에서도 실시가 되었고요. 구조개혁을 하기 이전보다 한 이후에 낮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높은 액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시사점은 맨 처음에 발표하셨던 이제 최욱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연금 체계를 개혁할 때 재정 안정성과 급여 적정성을 적절히 고려한 개혁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우리나라 두 차례 연금 개혁에서는 주로 장기 재정 안정성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재정 안정성과 급여 적정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향후 이제 개혁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경 박사님. 그 새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를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세 분의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는데요. 이 세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는 각 나라의 어떤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는 그런 개혁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와 논의를 지금까지 제4차 재정계산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필두로 해서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국회가 이제 열리고 하면은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꼭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국가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개혁 과정이라든지 뭐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또 그 개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국가와 그 행위자들, 국가, 정부, 기업이 어떤 그 화합을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이제 이루었는가 하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제 완수 또는 뭐 연금 개혁을 연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조기에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나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그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강남대 그 김수환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최영정 교수님,
두 분을 모셨고 사실 세 발표자가 있고 두 분의 토론자가 있다 보니까 뭐 어느 특정한 나라를 토론해 주십사고 하고 이제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토론에 이제 원활한 어떤 그 추진을 위해서 그 어느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마시고 각 그 세 개 나라에 대해서 뭐 그 토론해 주셔도 좋고요. 두 개 나라 정도를 토론해 주셔도 좋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하여튼 조금 이제 두 분이 이제 차례대로 그 토론을 한 10분, 15분 정도에 걸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질의나 질문 또 중요한 그 걔네들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김수환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토론을 맡은 강남대학교 김수환입니다. 오늘, 지금 세 분의 발표가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영국이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고요. 특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의 시사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개의 나라들이 다 이제 기초연금과 그 다음에 이제 2층의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뀌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기초연금이 이제 처음에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었었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이 확대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뭐 지지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제 한 층의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세 개의 나라들의 함의가 더 이제 우리랑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세 개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새 발표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큰 폭의 연금 개혁이 최근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가 큰 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수적인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조개혁을 사실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1985년에 이제 설정하신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급여의 적절성과 그 다음에 제도의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뤄주려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게 된 이제 그런 구조개혁이었고,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급여 적절성 문제, 그 다음에 제도 합리화 문제,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이슈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다루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조개혁으로 가져갔던 이제 그런 측면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딱 지금 시점에서 연금 개혁만 볼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해석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튼 구조개혁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이제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차원적인 정책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의 제도 안에서 모수개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오늘 새 발표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결성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최욱근 박사님 이제 발표해 주셨던 캐나다 연금개혁 시사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들었고요. 두 가지를 이제 시사점을 주셨는데, 하나는 국민연금 연금개혁 이번에 이제 목표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다 안 된 게 아니었을까.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적정 부담
보험료 부담에 이번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 사각지대 해소해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조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두 가지에 사실 기본적으로 사실 동의를 하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이제 제가, 이제 해보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캐나다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2층연금 소득대체율 강화라는 것만 딱 띄어서 이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연금 강화 논리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게 논의의 역사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단계적인 접근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캐나다 연금개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확대 논쟁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대연금 논쟁이 있었을 때, 지금 현재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급여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2배로, 급여도 2배로 늘려서 공적연금을 2배로 강화하자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죠. 그랬었는데 그때 논의는 민간연금을 강화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이 훨씬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논쟁이었었고, 사실 굉장히 뭐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닥쳐온 경제 불황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들해진 거였고, 이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러길 바라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연금개혁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을 받기 쉬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캐나다의 그 초반의 연금개혁 논쟁이 준 시사점이 저는 그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주로 이제 캐나다에서 다루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CPP 개혁안에 있어서 이제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전 정립 전략을 택해서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더 앞당겨서 이제 이 미래 재정을 이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캐나다 연금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이제 그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라는 논의가 그 다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최욱근 박사님도 잘 발표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이 흐름들을 잘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이제 소득대체율이 높아진 것만 얘기해서는 사실 조금 어렵고, 캐나다가 가지고 있던 재정 안정화 조치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이제 고령화가 오더라도 이제 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하에서 추진된 이제 최근에 그런 소득 상향 조정이라는 이제 그 조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나다 연금 체계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높지 않았었잖아요. 2층 소득비례 연금이.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일 여지가 있었고, 이제 고령화의 그 추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니저블한 이제 사이즈였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급여 절저성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1층의 기초연금이 탄탄하게 받쳐줬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캐나다 연금개혁이 보여주는 의미는 두 개 층이 굉장히 공고하게 이제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 어느 한쪽에서 이제 강력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하나의 연금 개혁을 단계에서 이제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성형 박사님 발표 잘 들었었고, 어찌 보면은 최근에 연금 개혁에 가려져서 1985년은 너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얘기가 최근에 잘 안 됐었지만, 사실은 일본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폭의 개혁이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를 다시 이제 재조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 두 가지를 꺼내 주셨는데, 하나는 정부가 민감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먼저 얘기를 이제 해주었던 부분, 그래서 보험료를 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 사실 일본 정부가 원래 그렇게 투명하고 막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사점을 또 여기서 저희가 듣게 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시사점이 참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주셨던 시사점이 기초연금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사점은 아까 캐나다에서 저희가 정리했던 시사점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한 층에만 의존하거나 그걸 어떻게 뭐 깎아야 되거나 뭐 늘려야 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제도를 이 두 개의 제도를 잘 운영을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비전을 이제 주었다. 어찌 보면 두 개의 제도를 각각이 아니라 이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해석하게 하는 어찌 보면 패키지적 접근이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도만 조정하는 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두 방향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영국 발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사실 영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변화를 이번에 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분석들을 이제 통해서 보여주신 함의가 굉장히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 가능성과 급여 적절성이 사실 영국에 있어서는 같이 같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도 잘 보여주셨고,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특징,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컸던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그 점, 이제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 복잡성에 대한 현대화의 필요성, 이제 이것도 영국의 이제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영국이 한 거는 이제 이 두 개의 공적연금 제도를 합친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보여주신 내용 중에 함의가 있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공적연금도 강화된 거고, 민간연금이 강화됐지만 그 강화된 부분도 사실상은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성이 강화된 거다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데올로기 중심적 사고로 보면 어찌됐건 간에 공적연금을 축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민간연금, 기업연금을 확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셨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일각에서는 비판적으로 이게 공적연금을 축소한 거다, 기업연금을 확대한 거다, 민간에게 떠넘긴 거다, 이런 식의 시각과 비판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궁금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좀 더 부여하자라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거는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저 사실은 이제 한국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오늘 이제 발표를 3편을 듣다 보니 이제 그 논의들 자체에 대한 언급이 좀 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저 역시도 이제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성혜원 박사님 발표하셨지만 사실 충실성,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논의의 투명성 너무 중요하다. 그거 없이는 사실 우리가 뭔가 기반을 해서 이렇게 같은 공통의 기반에서 논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제 그 제도적 여건들, 그러니까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도전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제도 안에서 그걸 다 담아내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층 체계, 여기서 다층 체계라는 게 꼭 뭐 사적연금까지만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기초연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층 기초연금, 2층 국민연금, 사실 그 두 개의 역할만 충분히 논의를 해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조율해낼 수 있는 여지들이,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공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최영준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발표를 잘 들었고요. 많이 또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의 모멘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죽어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기여율을 높이는 개혁을 하는 것을 아마도 우리 정치권에서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도 구조개혁의 길이 이제 모수개혁의 길이 오히려 험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조개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기여율을 조금 올리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한번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충분히 아젠다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 들어서, 이런 그 국가들의 사례들이 이야기하고 시사하는 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내용들이 다 그냥 제가 많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읽으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코멘트는 별로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좀 더 정책 결정가들이 보는데 조금 더 좋으려면, 이 연금 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 정치 경제적 환경들을 조금 더 함께 서술을 해주시면, 이 정치적으로 뭐 보수당이냐, 아니면 뭐 진보적인 집권 세력이 있었냐, 아니면 경제 위기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그 개혁들을 보는데 조금 더 그 디렉션, 지침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잠시는 해보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1985년도라고 하면 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굉장히 그 진보적 시기를 맞이하다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가, 이제 자민당이 꾸준히 오히려 힘을 얻고, 또 80년대 초중반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본 역사상 가장 강한 경제적 그 파워를 자랑했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 보수 정권과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최고가를 달릴 때 이런 연금 개혁이 일본 국민들한테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거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고도 우리 성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또 그런 배경들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반면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것이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운 때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고든 브라운 2007, 8년 경제 위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 시기를 구가할 때 이런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하다가, 사실 2007, 8년 이후로는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영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계속 쌓아왔던 논의들이 한번 완전히 뒤집혀서 그거 아니야, 새로운 걸로 가야 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별로 뒤집히지 않고, 아까 우리 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02년도에 시작했던 논의를 2014년 정도에 마무리를 짓는, 거의 12년 동안의 연속성을 가진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 경제적 환경이, 정권도 완전히 서로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경제적 환경도 굉장히 경제 위기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연속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연속성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물론 그 답을 아마 문 박사님께서 이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치 경제적 환경과 좀 더 이렇게 덧붙여 주셨을 때 이런 논의들이 더 좀 파워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이게 사회 소득 비례냐, 아니면은 이제 조세형 혹은 뭐 조세 기반형 기초연금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요즘에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소득 비례를 증가시키는 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소득 기반형이 거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90%가 수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 비례형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소수만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그냥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굉장히 사각지대가 큰 그런 2층 연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 2층 연금이 굉장히 탄탄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달랐던 점에 대해서 뭐 주목을 하고 싶고요. 아마 뭐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캐나다는 뭘 어떻게 했길래 90%나 소득비례연금에 다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노인분들의 90%나 소득비례연금을 다 수급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저를 포함해서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도 제가 가서 우리 사각지대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 의아해하면서 하는 질문이 혹시 너희 국민연금은 자발적 국민연금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우리 법적인 국민연금인데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강제되는데 왜 안 내? 라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종종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노동시장이 언제부터 이 제도가 출발했고 그 출발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한국 정부하면 굉장히 센 정부, 뭐 발전주의 국가, 개발주의 국가, 뭐 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다 쫓아오고 이럴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소득비례연금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 더하기 왜 이제 저희는 행정학에서는 이제 룰 오브 로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작동하지 제대로 않거나 아니면 사실 고의적으로 이런 파트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고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용인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좀 힘들겠구나라고 선언을 할 순간들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면 캐나다처럼 90% 갈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에 지난 코로나 터지기 전에 1월 달에 갔을 때 영국 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몇 분이랑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영국 분들은 본인의 제도가 그냥 조세형 보편적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자격 조건을 얻는 데 있어서 이제 30년으로 그걸 줄이고 실질적으로 뭐 내셔널 인슈어런스라고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보험료를 이것저것 다 통합해서 그냥 국민보험료를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빼가기 때문에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받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보편적 기초연금하고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뭐 사회보험제도라고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봤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가 오늘 뭐 발표도 그렇고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사실 제가 내는 그 보험료가 딱 이거 매칭해서 이렇게 기초연금 받고 뭐 이런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내 월급 중에 일부분을 국가 그냥 빼가고 그냥 내가 뭐 30년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채우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이제 받아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 기초연금과 2층의 민간연금으로 재편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뉴질랜드와 같은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뭐 전혀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런 개혁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원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인 빈곤이라든지 뭐 제도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너무 복잡했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정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아마 캐나다와 영국은 좀 비슷했을 것 같고요. 재정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정말 어렵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재정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손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재정 재계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자리에서도 몇 번 제가 이제 의견을 표출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정말 소득 비례로 갈 거면 정말 소득 비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뭐 90%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이제 정말 기초연금으로 가고 소득 비례는 지원보다는 보험 수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 갈래길에서 주춤주춤 그냥 이것저것 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재정재계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런 구조개혁을 수행하기에 괜찮은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재정재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모수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연금을 최근에 뭐 연금청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면 연금부도 생각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차라리 다양한 연금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다 연금은 그냥 연금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국가재정 중에 엄청나게 차지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인데 그러면 차라리 부 정도를 하나 청 하나를 만들어서 아예 연금들을 다 한 부처가 관할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좀 구조개혁이나 무언가 같은 것들이 지금은 부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상황보다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 밑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논의의 폭에도 좀 한계가 있고 이게 재정에 관련된 논의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인빈곤이나 이런 논의도 해도 괜찮은 건지 사각지대 논의도 해도 괜찮은 건지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영국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에서 보여주었던 조금 더 차라리 수를 줄이고 그 수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또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1년 동안 우리 제도발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해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봐라 이러면 1년이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1년 다음에 또 이런 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위원을 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 2개가 도출된 거는 저는 존중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너무 약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제도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제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의 제약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보수 개혁은 오히려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구조 개혁은 차라리 국민들이 그래 이참에 한번 흔들어서 그냥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오히려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우리도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여율을 2% 국민연금 올리는 게 구조 개혁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한번 좀 네, 좋은 안들을 또 우리 연구원에서 아마 많이 이미 가지고 계실 테지만 던져주시면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국민연금 연구원의 새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세계 국가의 어떤 연금개혁 사례가 우리에게 정답일 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개혁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들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계 국가들은 사실 재정적으로 이미 안정화 조치를 90년, 2000년대에서 했고, 그리고 2000년, 2010년대에 넘어오면서 오히려 그 노후 보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퇴직연금 부분이 거의 몰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7, 80% 가입률을 가지다가 현재는 한 아까 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공적연금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노보장 강화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째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사적연금을 사실 포기하고 거의 공적연금을 조금 이제 더 추가하는 거라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화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저도 이게 영국의 이제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이제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기둥이었던 그 공적 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시켜버리고 함으로써의 어떤 전체적인 그 공적 연금의 깊은 그 의미가 많이 좀 축소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들 이제 중저소득층에 대한 그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또 이들 나라들이 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보장을 공적인 노후 보장, 특히 이제 공적 부분에서의 노후 보장을 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라는 그 특수한 상황, 우리는 이 재정 안정성과 노후 보장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들 나라하고 다른 어떤 특수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그 두 분의 토론자분도 이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이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아마 학자분들 또 아니면 연구자분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마 몇 가지 질문 사항도 있었는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연금 개혁을 어떻게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서 나갔으면 좋겠는지, 요런 데 이제 초점을 두면서 본인들의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토론자분들이 너무 그 질문을 안 하셨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보탰습니다만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나름의 이제 개인의 깊은 어떤 전문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옥근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내로 토론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과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도의 그 내용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제도가 발전한 역사성이라든지 그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어떤 나라의 개혁 사례를 볼 때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연금 개혁에 주는 뭔가 개혁과 관련된 생각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다층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국기초도 있고 기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각각의 제도는 있지만 이 각각의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제도 간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고 이제 지금 뭐 다른 국가들에서의 상황을 보셨지만 정합적이지 않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공적연금에 있어서는 지금 국기초랑 국민연금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할지가 우리나라 향후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최용준 교수님도 이제 구조적 개혁이 더 용이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을 사실 연금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부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게 제도 성격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상을 70%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산 주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금정 성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급여를 연계해서 또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그 A급여, 국민연금에 있는 A급여와 기초연금의 성격이 이제 중복된다는 논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기초연금을 이제 연금의 성격으로 우리가 진짜 규정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부조의 이 성격을 더 강조를 해서 이거를 뭐 국기초랑 통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연금개혁 논의할 때 그게 가장 기초연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용정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소득비례 연금이 얼마나 잘 할 것이냐, 국민연금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1차적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잘 고려를 해서 기초연금 중심으로 갈 것이냐, 뭐 국민연금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연금개혁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토론해 주신 두 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그 일본의 1985년 개혁에 대해서 좀 중요한 시사점의 하나로 제가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제 최영준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경제적인 환경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 좀 약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제 42년도에 연금제도 도입하고 나서 짧은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이미 이제 경험하고 그랬던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약간 뭐 제도를 흔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혁이 가지고 올 여파에 대해서 국민들이 완벽하게 좀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이 좀 이루어진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또 어떻게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이후에 좀 크게 이루어졌던 개혁이 일본 같은 경우에 2004년에 그 재계산 제도를 재정 검증 제도로 이제 바꾸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국고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매크로 슬라이드 도입이라던가 보험료 상한 수준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뭐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개혁 내용을 담았을 때는 국민들이 좀 상당히 똑똑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개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국민들의 좀 반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격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 개혁에서는 그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정부안의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이 그냥 뭐 저기 그 중의원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참의원에서 바로 그냥 이게 의결이 됐었는데 2004년 개혁 당시에는 그 국회에서의 이제 수정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고 그랬지만 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본의 어떤 이게 정치적인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총리의 그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국회 통과가 돼서 2004년 개혁이 완성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 발전의 혜택을 입었고 공적연금의 혜택을 입은 상황에서 좀 용이하게 개혁이 되었었다는 점,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이 당시 개혁이 주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제도의 지속 가능성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재정 안정의 어떤 문제를 그런 이제 분립적인 제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씩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거를 이제 단박에 개혁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도모해서 그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렇지만 그 이제 급여의 적정성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이제 동시에 해결했던 그런 개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가 이제 현 세대 사람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입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이제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한 번에 또 이제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과제가 일본과는 다르게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 일본의 이런 이제 개혁 사례가 좀 굉장히 오래된 개혁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개혁 과정이나 개혁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개혁 논의에 있어서 그 좀 그 사례를 보고 좀 배울 점들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예 두 분의 아주 훌륭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김수환 교수님 질문에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국에서 좀 어떻냐 실제적으로 제가 영국에서 그 있었는데 유학을 2014년 연금 개혁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시행이 이제 2016년 4월부터 됐는데, 제가 예전에 그 14년 개혁이 있기 전에 있을 때는 항상 저는 뭐 영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이 영국의 연금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다 있고 언론에서도 정말 대서특필을 하고, 근데 이제 2014년 연금 개혁을 하고 이제 2016년 전후로, 이건 저 개인의 주관적인 그 언론 노출성에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크게 막 비판을 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그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 네스트의 확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는 자동 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자동적으로 시키고 한 달 안에 탈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자동 가입을 확대하기 전에 이제 복지부 측면에서 탈퇴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상당히 그 주요 이슈였는데, 이 복지부에서 예상하는 건 탈퇴율이 한 28%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9%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 네스트 기여율이 8%로 이제 최고로 이제 2018년, 19년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도 9%로 유지가 돼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고, 실제로 이 네스트를 확대하고 모든 근로소득 계층에서 기업연금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이 자동가입의 대상인 최소 그 가입 대상이 10,000파운드, 근데 이제 10,000파운드에서 20,000파운드 사이의 근로소득을 하는 이 저소득 근로 계층의
참여율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2012년에는 이 저소득층의 기업연금 참여율이 30% 중반이었는데 2017년에 76%로 이제 2배 이상 증가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연령대보다 좀 고용 안정성이나 평균 소득이 낮은 20대 참여율이 2012년 35%에서 2017년 79%로 또 급증을 한 걸 알 수 있고요. 또 공적연금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여 간등성이 증가를 했으나 이전의 기초연금은 이제 상당히 최소 가입 기간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연금 만액을 위한 최대 가입 기간이 30년이었는데 이제 신국가연금의 급여 간대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설정이 되고 최대 만액을 위한 그 기간도 35년으로 5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저소득층이나 자영자나 좀 돌봄 노동을 많이 하는 이제 여성들에게 급여 간대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이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설정이 되어서 이게 최근 실제로 영국 경제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뭐 기후 경제가 도래함으로써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 고용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최소 가입 기간을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은 좀 비판을 좀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스트라는 것이 사실 이제 퇴직연금이라서 이 자영자에게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 영국 경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영국 경제가 만약에 휘청거릴 때 근로자들의 그런 레이아웃이 많이 증가하면 자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이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거는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영준 교수님께서 이 정권의 교체라는 이 정치학적 그런 백그라운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연속성이라고 제가 해석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살짝 그 정권의 이념성과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07년, 2008년에는 좀 급여 적정성을 선택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뭐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이 없었다. 그건 아니고요. 뭐 연금 수급 연령도 증가를 했고 또 다른 재정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많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근데 또 이 2014년 연금개혁은 이 연립정부인데 이제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전의 기초연금이나 실제로 신국가연금의 이 연동 방식이 지금 트리플 락입니다. 그래서 물가나 소득이나 아니면 그냥 3.5% 요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하는 건데 이 2016년에 테레사 메이 수상이 이 트리플 락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걸 더블 락으로 바꿔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3.5% 수치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추진을 했는데 보수당의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당 의원들까지도 영국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반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뭐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약간은 레프트 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립정부에서 그런 테레사 메이의 그런 삭감에 대한 생각을 조금 줄인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조개혁이 어디까지 나갈 것이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 티핑 포인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금 학자분들께서는 이 구조개혁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께서 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만 구조개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초연금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근데 그 방향성 알고 있으나 이 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그런 이해도와 그런 인지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구조개혁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퇴직연금 제도도 사실 이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현 정부에서 퇴직연금 측면에서 공공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금형 연금 제도라든지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그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좀 조치를 많이 취해서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이 구조개혁을 나중에 만약에 하더라도 이 퇴직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그 발표자의 제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저희들이 준비한 그 해외 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봤습니다. 우리의 연금 개혁은 이제 조금 이제 정체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아마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그럴 때에 이런 그 해외 사례 논의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논의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분의 토론, 세 분의 발표와 그리고 두 분의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오늘 2시간에 걸친 그 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